상상은 해보셨나요? 평생을 살아온 내 집에서 쫓겨나 베란다 구석으로 내몰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해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낡은 쉐시 틈새로 칼바람이 살을 내는 듯 파고들었고 저는 곰팡내 나는 낡은 소미불을 뒤집어 쓴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미닫이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와 며느리가 해바라기 씨를 까먹는 탁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30년을 넘게 살아온 내 집, 내 명의의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에게 집을 넘겨주는 증여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집에서 가장 불필요한 존재, 쓰레기 취급을 받는 짐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눈이 멀었다는 이유로, 늙고 더럽다는 이유로, 그리고 제 낡은 피아노가 자리를 차지한다는 이유로 저를 혐오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피아노 건반 위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툭 던지며 거지 적선하듯 비아냥거렸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것을요. 힐링 라이프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임숙자입니다. 한때는 하늘이 무너진 줄만 알았던 시각장애인 할머니죠. 오늘 저는 제 아픈 상처를 들춰내어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 차가운 베란다 감옥에서 걸어 나왔는지, 그리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그 집을 어떻게 그들이 평생 후회할 고통의 씨앗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말입니다. 제 이름은 임숙자, 올해 65입니다. 여러분의 두 눈에 아직 빛이 담겨 있다면 시각장애인의 세상이 어떤지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제게 세상은 더 이상 총천연색이 아닙니다. 세상은 소리와 온도, 그리고 감촉의 합일 뿐이죠. 예를 들면 지금처럼요. 저는 겨울이라는 걸 압니다. 꽉 닫히지 않은 알루미늄 문틈으로 바람이 비집고 들어와 얼음장 같은 칼날로 노출된 제 손등을 베는 듯한 감각 때문이죠. 이곳은 제가 30년을 산 서울 종로의 2층 단독주택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때 우리 집이었던 곳이죠. 지금의 저는 그저 2층 베란다, 2평 남짓한 이 철제 가건물에 기생하는 군 식구일 뿐입니다. 어머님, 또 왜 기어 나오셨어요? 베란다에 계시라고 했잖아요. 거실에서 며느리 미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이어 슬리퍼를 끄는 급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저 목이 말라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려던 것뿐이었습니다. 미혜야, 주전자에 물이 없어서 물 좀 마시려고. 칠이 벗겨진 낡은 보온병을 손에 꼭 쥐고 저는 미닫이문 옆에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물 없으면 그냥 참으세요. 미혜는 제 손에서 보온병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하는 굉음. 마치 제 얼굴을 바닥에 처박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하루 종일 들락날락. 안 귀찮아요? 방금 물걸레질 다 해놨는데 그 눈으로 벽이랑 문이랑 더듬거리면서 또 다 더럽혀 놓으시고 바닥을 뒹구는 보온병 소리를 들으며 속에서 신물이 올라왔습니다. 미혜야, 여기도 내 집이다. 내가 내 집에서 물 한 모금 마실 자격도 없다는 거냐? 어머님 집이요. 미혜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이라도 들은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가 다가와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쿡쿡 찌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임숙자 씨, 상황 파악 좀 하세요. 지난달에 증여계약서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이 집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이제 소유주는 김지훈이라고요. 어머님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요. 지금 어머님은 여기서 공짜로 밥 먹고 잠자는 얹혀 사는 세입자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미애는 제 손을 잡고 어머니 하며 꿀바른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어머니, 눈도 안 좋으신데 저랑 지훈 씨가 들어와서 모실게요. 장애인 수당 신청하게 서류만 준비해 주세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제 착해 빠진 아들 지훈이도 옆에서 거들었죠. 맞아요, 엄마. 수당 나오면 생활비에 보탬도 되고 좋잖아요. 저는 믿었습니다. 별 의심 없이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주인에서 죄수로 전락했습니다. 안방은 미래에 태어날 손주방으로 꾸며야 한다며 빼앗겼고 손님방은 미애가 인터넷 쇼핑으로 사들이 택배 상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유행 지난 낡은 가구처럼 잡동사니를 쌓아두던 이 베란다 창고로 내던져졌습니다. 지훈이는? 저는 아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지훈 씨 자요. 어제 새벽까지 게임하느라 늦게 잤다고요. 깨우지 마세요. 미애는 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힘이 어찌나 센지 저는 비틀거리며 베란다 안쪽으로 밀려나 차가운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앞으로 볼 일 없으면 나오지 마세요. 꼴 보기 싫으니까. 쾅. 미닫이 문이 무정하게 닫히고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란다에 갇힌 채 거실 TV 소리와 미혜가 낄낄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구석에는 낡은 피아노 한 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밤무대 가수로 일하며 동고동락했던 파트너이자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기억해주는 늙은 친구였죠. 저는 더듬더듬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건반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예전엔 흑백 건반 위에서 춤을 추던 손가락들이었지만 지금은 동상으로 부르터 마디마디가 뻣뻣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화음 하나를 눌렀습니다. 고향의 봄 전주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피아노 소리가 두 소절쯤 울렸을까. 미닫이 문이 다시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 진짜. 그만 좀 안 해요. 미혜가 뛰어들어와 피아노 뚜껑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제가 황급히 손을 빼지 않았다면 손가락이 부러졌을 겁니다. 시끄러워 죽겠네. 대낮부터 무슨 장성곡을 쳐요. 재수없게. 그녀가 악을 썼습니다. 한 번만 더 그 똥차 같은 피아노 소리 내면 도끼로 쪼개서 땔감으로 써버릴 줄 알아요.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미혜야, 이 피아노는 내 유일한 친구다. 친구? 그깟 친구가 밥 먹여줘요. 미혜가 비웃었습니다. 정치고 싶으면 나가서 치세요. 저기 홍대지하도 가서 깡통 놓고 치면 푼돈이라도 벌어 생활비에 보태겠네. 집 구석에서 밥만 축내는 식충이 주제에 무슨 예술을 하겠다고. 거울 좀 보고 사세요. 그 꼴이 사람 꼴인지.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모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숨은 붙어 있지만 그들에게 저는 공간만 차지하는 시체였고 제 유일한 가치는 이미 빼앗긴 그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저는 침묵하는 피아노를 한번 쓰다듬고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제 두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래, 제 입에서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미애가 흠칫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뿜어져 나오는 도끼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날 품을 수 없는 곳이라면 내가 나가주마. 어머, 이제 협박까지? 가출이라도 하시게. 그녀의 비아냥을 뒤로 하고 저는 벽에 걸린 낡은 코트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더듬어 찾았습니다. 다른 짐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더 이상 제 것이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무거운 현관문을 밀고 나서자 겨울바람이 맹수처럼 달려들어 제 목덜미를 물어뜯었습니다. 춥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지방을 넘는 순간 그 꽉 막힌 베란다 감옥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골목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을 두드리는 지팡이 소리만이 제 유일한 길잡이였습니다. 딱, 딱, 딱. 뒤돌아본 집에선 저를 붙잡는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영영 사라지길 바라고 있겠죠.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는 걸 보니 해가 지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차 소리가 시끄러워지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으니까요. 어머, 이거 임 여사님 아니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발을 멈췄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순댓국집을 하는 박 사장님이었습니다. 아, 박 사장님. 저는 애써 괜찮은 척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초라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추운 날 외투도 얇게 입고 어디 가세요? 손 좀 봐 세상에, 얼음장이네. 박 사장님의 따뜻한 손이 제 팔을 감쌌습니다. 지훈이랑 며느리는 뭐하고 앞에 안 보이는 어르신을 혼자 내보냈대요. 아니, 그게 말끝이 흐려지더니 목이 메어왔습니다. 눈치 빠르고 정 많은 박 사장님은
평소 미애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걸 들었던 터라 대충 짐작한 눈치였습니다. 천벌 받을 것들. 그녀는 나직이 욕을 하더니 제 대답도 듣지 않고 가게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일단 들어와요. 펄펄 끓는 국밥 한 그릇 말아줄 테니까 몸부터 녹이세요. 가게 안은 구수한 육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뜨끈한 뚝배기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자 참았던 눈물이 뚝배기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물을 허겁지겁 들이켰습니다. 짭조름하고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여사님, 솔직히 말해봐요. 그 며느리가 쫓아냈죠. 박 사장님이 식탁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법이 있지. 집이 여사님 건데 쫓겨나다니요. 당장 통장님 부르고 경찰에 신고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 이미 지훈이 앞으로 명의 넘겨줬어요. 네? 아이고 세상에 어쩌자고 그런 짓을. 노후 자금을 다 넘기면 어떡해요. 맞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으로 자식의 본심을 확인하는 입장권을 산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박 사장님, 됐어요. 집안 망신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박 사장님은 기어코 저를 자신의 집 단칸방에서 재워주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손자가 아끼는 인형을 제 품에 안겨주며 할머니 울지 마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얇은 벽 너머로 박 사장님 부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은 몰라도 계속 계시게 할 순 없잖아. 우리 형편도 빠듯한데 갈 곳 없는 양반을 이 엄동설 안에 내쫓아? 당신 피도 눈물도 없어.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마운 분들이지만 이것도 제가 머물 곳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피아노 치며 제 밥벌이하고 살았던 임숙자입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조용히 일어나 이불을 개고 주머니에 있던 쌈짓돈 몇만 원을 베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손자 녀석에게 부탁해 삐뚤빼뚤하게 쓴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 찾으러 갑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조용히 가게 문을 나서 다시 길 위로 나섰습니다. 새벽에 종로거리는 젖은 안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어 조계사로 향했습니다. 대웅전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평생 남 해코지 안 하고 성실히 살았습니다. 이게 제 업보입니까? 불전함 옆에서 점괘를 하나 뽑았습니다. 해설해 주시는 스님이 점괘를 받아들고 한참 침묵하더니 읊조리셨습니다. 행도 수궁처 항더쉐이 치운추 좌간 운기시조 한 운지지 물길 다한 곳에 이르러 앉아서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노라. 스님, 저는 눈먼 늙은이입니다. 제 인생에 구름 피어오를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님이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눈은 어두워도 마음은 누구보다 밝습니다. 집이라는 껍데기가 보살님을 가두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껍데기를 벗어던져야 진짜 자신이 보입니다. 길 위에 인연이 있으니 나아가십시오. 집이라는 껍데기, 저는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일어서니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홍대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곳엔 젊음이 있고 음악을 듣는 귀들이 있으니까요. 홍대 거리,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열기, 음식 냄새, 상점마다 쿵쿵 울리는 음악 소리, 그리고 청춘들의 웃음소리. 저는 인파를 피해 지하철역 연결 통로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낡은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피아노는 없었지만 그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기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율도 엉망이고 줄이 녹슨 것 같은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는 거친 사포 같았지만 묘한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음정이 너무 불안하다는 것이었죠. 기억에, 습작, 그대, 뒷모습, 고음 부분에서 삑사리가 날까봐 제가 다 조마조마했습니다. 행인들은 무심하게 지나쳤고 동전 떨어지는 소리도 가뭄에 콩나듯 들렸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아하하, 감사합니다. 남자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민망함과 쓸쓸함. 젊은 날
밴드마스터에게 혼나고 울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청년, 제가 불쑥 말을 걸었습니다. 소리를 목으로만 내면 안 돼. 주섬주섬 짐을 싸던 소리가 멈췄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앳되더군요. 갓 20살이나 되었을까. 지금 기억의 습작 불렀지? 마지막 바이브레이션에서 호흡이 다 흩어졌어. 노래는 깡으로 부르는 게 아니야. 단전에서 소리를 끌어올려서 머리 위로 던져야지. 그가 저벅저벅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앞이 안 보이세요. 마음에 눈만 남았지. 제가 웃자 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었습니다. 음악 하셨던 분이세요. 하늘이 눈을 닫은 대신 귀를 열어주셨지. 자네 목소리는 원석이야. 다듬질 않아서 그렇지.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이 기타도 재활용센터에서 주운 거라. 고아. 그 두 글자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이름은 임숙자야.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눈먼 할망구라도 괜찮다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 제 손을 투박하고 큰 손이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재라고 해요. 할머니, 안 괜찮을 리가요. 가르쳐만 주신다면 뭐든 할게요. 그날부터 홍대 지하도에는 기묘한 듀오가 나타났습니다. 민재는 막노동으로 번 돈을 털어 중고 휴대용 건반을 구해왔습니다. 낮에는 사람이 드문 공터에서 연습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꽃향기 맡듯이 깊게. 그렇지. 배꼽 아래 힘 딱 주고. 고음, 무서워하지 마. 소리를 저 천장 뚫고 날려버린다고 생각해. 저는 호랑이 선생님이었고 민재는 스펀지 같은 제자였습니다. 그는 제 가르침을 탐욕스럽게 빨아들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제가 건반을 치고 민재가 노래했습니다. 제 반주가 더해지자 민재의 노래는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가 되고 파도가 되었습니다. 옛사랑, 너의 의미. 걱정 말아요 그대. 우리의 합주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동전통에는 짤랑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지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우리를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어느 날 밤 민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15만 원이나 벌었어요. 신기록이에요. 녀석은 편의점으로 달려가 따뜻한 어묵 국물과 김밥,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반숙 달걀을 사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그러고는 제 주머니에 10만 원을 찔러 넣었습니다. 이건 할머니 목. 아니다, 난 밥만 먹으면 돼. 넌 방세도 내야 하고. 받으세요. 민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버신 거예요. 할머니는 제 스승이고 파트너잖아요. 이건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요. 누가 할머니 보고 거지라고 하면 제가 가만 안 둬요. 꼬깃꼬깃한 지폐를 쥐고 저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친자식은 수십억 집을 가져가고 저를 내쫓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고아 청년은 저를 스승이라 부르며 제 몫을 챙겨줍니다. 그래, 고맙다. 달걀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베란다에서 눈칫밥 먹으며 삼키던 그 어떤 식사보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얇겠죠. 행복이 조금 싹 트려나 싶을 때 불청객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토요일 저녁, 홍대 거리는 인산이네였습니다. 민재가 바람이 분다를 열창하고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을 때였습니다. 익숙하고 역겨운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3개월 동안 베란다 문틈으로 맡았던 그 냄새. 며느리 미혜였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가출하신 우리 시어머니 아니세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소음을 뚫고 제 고막을 찔렀습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민재가 반사적으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대답 대신 건반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이것 봐. 당신 엄마 진짜 여기서 앵벌이 하고 있네? 내가 뭘 했어? 이 노인네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했지. 엄마, 아들 지훈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미혜야, 사람들 보는데 그냥 가자. 가긴 어딜 가. 쪽팔린 줄도 모르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왜 피해? 잘 됐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줘야지.
지갑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종이 한 장이 제 건반 위로 팔랑 떨어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초, 10,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자, 10,000원이요. 거스름 돈은 됐어요. 며칠 굶으신 것 같은데 이걸로 국밥이나 2그릇 사드세요. 감사 인사는 안 해도 돼요. 적선하는 셈 칠 테니까. 적선. 그 2글자가 제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내 집을 뺏어가 호의호식하면서 고작 10,000원으로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으러 온 겁니다. 지워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더러운 돈 필요 없다. 자존심은 살아있네. 미혜가 비웃으며 민재를 쳐다봤습니다. 얘는 또 뭐야? 밖에서 새끼제비라도 키우세요? 아주 가관이네. 눈먼 늙은이랑 거지꼴 청년이랑 환상의 앵벌이 커플 나셨네. 말 조심하세요. 민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정당하게 연주하시는 예술가예요. 당신이 뭔데 함부로 말해. 예술가? 푸하하하. 미혜가 자지러지게 웃었습니다. 예술가는 무슨, 그냥 집에서 쫓겨난 쓸모없는 노인네고. 넌 그냥 넝마주 이거지 새끼잖아. 주제 파악 좀 해라. 예술가는 그리에 카마가라케, 넌 관한주인, 근관진대. 예술가는 그냥 보리마는 그린나공이에. 민재가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떠는 게 느껴졌습니다. 녀석이 달려들기 직전 저는 민재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참아라.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워서 피하지. 그때였습니다. 아줌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또랑또랑한 여학생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멀쩡하게 생기신 분들이 왜 이렇게 입이 험해요. 이 할머니 연주가 아줌마 목소리보다 100배는 아름답거든요. 노인 공경도 몰라요. 넌 뭐야? 어린 게 어디서 끼어들어. 미혜가 쏘아붙였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다. 왜? 지금 이거 다 찍고 있거든요. 시어머니 쫓아내고 여기서 적선? 진짜 인성 터졌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뭐야? 며느리야? 시어머니 쫓아낸 거야. 와, 진짜 독하다. 저 남자 아들이야? 등신같이 가만히 있네. 찍어. 저런 건 인터넷에 올려서 신상 털어야 돼.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들이닥치고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미혜가 소리쳤습니다. 이거 안 치워. 남의 가정사에 왜 참견이야? 가정사? 폐륜이지 이게. 군중의 분노는 무서웠습니다. 홍대에서 꺼져라. 누군가 외치자 여기저기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겁먹은 지훈이 미혜를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빨리 가자. 큰일 나겠다. 기세등등하던 미혜도 수많은 카메라 앞에선 겁이 났는지 얼굴을 가리고 쥐새끼처럼 도망쳤습니다. 건반 위에 놓인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이 바람에 날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고 누군가의 발에 밟혀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쁜 사람들 갔어요. 아까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가 다가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세상엔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저는 민재의 손과 여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차가운 베란다 감옥은 이제 과거일 뿐이라고. 나는 이미 걸어 나왔고 세상 한복판에서 사람들의 온기를 느끼고 있다고 말입니다. 민재야, 저는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연주하자. 네. 민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거위의 꿈입니다. 피아노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의 운명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도와준 여학생이 올린 영상은 홍대 거리의 눈먼 피아니스트와 떠돌이 소년 페류나들을 참교육하다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와 틱톡을 강타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창은 미혜 부부에 대한 분노와 저희에 대한 응원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은 인생을 연주하네요. 저 소년 목소리에 울었다. 방송국과 기획사에서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기회는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 제작진의 섭외 요청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안 나가요. 제가 나가면 할머니 밥은 누가 챙겨줘요. 바보 같은 녀석. 저는 민재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스승이 길을 열어줬으면 제자는 날아가야지. 넌 지하도에 묻혀있을 원석이 아니야. 나가라. 할미가 기어서라도 응원 갈 테니. 제 고집에 민재는 결국 오디션에 나갔습니다. 찢어진 청바지에 낡은 기타 하나 맨 고아 소녀는 삶의 애환이 담긴 목소리로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합격할 때마다 민재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빛을 주신 임숙자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드디어 결승전 생방송 날. 방송국에서 보내준 차를 타고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게 우아한 한복을 입혀주고 머리에 진주핀을 꽂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진짜 고우시다.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떠냐? 네. 할머니 망신시킬까 봐요. 걱정 마. 마음속에 빛이 있으면 어디든 무대야. 저녁 8시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자, 기호 1번 민재군. 마지막 결승 무대.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유명 가수인가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민재가 떨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도 집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제게 빛을 주신 스승님이 계십니다. 오늘 밤 저의 어머니이자 스승이신 임숙자 여사님을 반주자로 모십니다. 관객석에서 탄성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무대 중앙에 그랜드 피아노 위로 핀 조명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최고급 피아노의 터치감. 오랜만이다. 친구야. 저는 고향의 봄을 아주 느리게 편곡해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한음 한음. 제가 살아온 고통과 베란다의 추위, 그리고 희망을 담아 눌렀습니다. 민재의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관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재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지훈이를 업어 키우던 시절, 남편을 보내고 혼자 울던 밤, 그리고 10만 원짜리 수표보다 가벼웠던 며느리의 말 한마디까지 모두 건반에 실어 보냈습니다. 마지막 건반을 누르고 손을 떼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3초 뒤 스튜디오가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노래가 아닙니다. 절규이자 생명입니다. 심사위원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더 이상 홍대의 맹인과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무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민재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유명해졌습니다. 광고 섭외가 들어오고 저에게는 연주 앨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처음에는 전화를 해대더군요. 엄마, 나 지훈이야. 방송 봤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네. 방 깨끗이 치워놨으니까 빨리 들어와. 어머니, 저 미혜예요. 제가 그때 산후 우울증 때문에 잠시 미쳤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저는 말없이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저급한 주간지와 인터뷰를 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충격 단독. 우승 가수 민재. 치매 노인 납치 감금 의혹. 아들의 눈물 호소. 그놈이 우리 엄마 눈 안 보이는 걸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인터넷 여론이 술렁였습니다. 민재가 할머니 이용하는 거 아니냐는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죠. 민재는 화가 나서 펄펄 뛰었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민재야, 난 이런 일로 내 명예가 더럽혀지는 걸 참을 수 없다. 더군다나 너까지 매도당하는 건 절대 못 본다. 저는 뉴스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을 자청했습니다. 조건은 하나, 민재와 함께 나가는 것. 생방송 당일,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앵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임숙자 씨, 가족분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초점 없는 하얀 눈동자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워하기엔 제가 겪은 공포가 너무 컸으니까요. 여러분, 늙고 병들어서 자식 눈치 보며 사는 공포를 아십니까? 베란다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숨소리조차 크게 못 내며
죽어라 하는 소리를 듣는 심정을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아니, 세상의 모든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집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버림받을까봐 무서워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2평짜리 베란다 감옥이었습니다. 지훈아, 미혜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건 집을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세상의 수많은 임숙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서다. 집은 껍데기일 뿐이고 돈으로 산 효도는 가짜라고, 부모를 짐짝 취급하는 건 현대판 고려장이고 살인이나 다름없는 범죄라고 말이다. 제 고백은 전파를 타고 전국을 울렸습니다. 이 방송을 본 검찰과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움직였습니다. 박 사장님의 증언, 그리고 홍대에서 찍힌 동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훈과 미혜는 존속 유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증여는 무효라는 판결과 함께 진명인은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가 등기 권리증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어르신, 다시 들어가서 사실 겁니까? 민재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은 껍데기야. 저는 그 집을 팔았습니다. 제 노후 자금을 제외한 전액을 시각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음악재단, 빛을 보는 사람들 설립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 남은 모든 재산은 재단과 김민재 군에게 상속한다. 직계 비속인 김지훈과 그 배우자에게는 단 1원의 유류분도 남기지 않는다. 감정은 산 사람에게나 쓰는 것이지 법 앞에서는 냉정해야 하니까요. 지금 저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피아노를 칩니다. 민재는 틈날 때마다 와서 노래를 부르고요. 건반을 두드리며 조계사에서 뽑았던 점괘를 생각합니다. 행도수궁처 좌간운기시. 물길이 닿은 곳에서 비로소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 차가운 베란다가 내 인생의 막다른 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늘로 날아오를 활주로였던 셈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 어두운 베란다에 갇혀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두려워 말고 문을 여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당신의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 부동산은 이미 한 달 전에 매매 예약 가등기가 되어 있었고 지난주에 잔금 납부와 함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소유주는 박수진 님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집문서가 엄마한테 있는데 어떻게 팔아요? 집문서는 재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끝났습니다. 가져오신 증여 서류는 소유주가 바뀌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민우는 미쳐 날뛰었을 겁니다. 집으로 달려가 봤자 이미 새 주인이 고용한 인테리어 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었겠죠. 이건 내 집이야 라고 소리쳐봤자 경찰 부릅니다 라는 대답만 돌아왔을 테고요. 그는 텅 빈 거리에서 깨달았을 겁니다. 집을 잃은 게 아니라 자신이 엄마를 협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그리고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마지막 착각마저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비행기 출발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호텔방에서 숨죽이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지은이에요. 떠나시는 거 알아요. 민우 씨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은이 안전 때문에 그래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지은이? 의심스러웠지만 시은이 안전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우가 그들에게 또 해코지했을까봐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만약을 대비해 조 변호사에게 위치를 알리고 휴대폰을 긴급 신고 모드로 설정한 뒤 약속 장소인 강남의 한 키즈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안쪽 방에 지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지은이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손에는 과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손녀일이라면 끔찍하시네. 그는 지은이의 머리채를 잡고 칼을 목에 들이댔습니다.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돈 내놔. 집한 돈. 다 어디로 빼돌렸어? 나 죽이려고 작정했어?
돈 안 내놓으면 얘 죽이고 나도 죽고 엄마도 죽는 거야. 그의 손이 떨리면서 지은이의 목에 붉은 실선이 그어졌습니다. 민우야, 진정해. 돈 줄게. 얼마면 돼? 4억. 당장 내 계좌로 이체해. 알았어. 진정해.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는 척하며 전원 버튼을 5번 눌렀습니다. 지잉하는 진동과 함께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고 위치가 전송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좀 느려. 기다려봐. 시간을 끌었습니다. 빨리 안 해. 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송금 버튼을 누르고 확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민우는 당황하더니 더욱 미쳐 날뛰며 지은이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오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그가 칼을 지은이에게 꽂으려던 찰나. 저는 식탁 위에 있던 뜨거운 차가 든 주전자를 집어들어 있는 힘껏 민우의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뜨거운 물과 충격에 민우가 칼을 떨어뜨렸고 경찰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바닥에 제압당한 민우가 고개를 쳐들고 저를 노려보며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가 나를 신고해? 내가 아들인데.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를 일으켜 세운 뒤 바닥에 깔린 아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김민우, 나랑 네 아빠는 수없이 기회를 줬어. 내 발로 기회를 차버린 건 너야. 세상 탓, 부모 탓 하지 마. 내 욕심이 너를 괴물로 만든 거야. 감옥에서 평생 반성해라. 난 이제 널 낳은 적 없는 셈 칠 거다.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이것이 자식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틀 뒤 인천공항 출국장, 지은이가 시은이를 데리고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랑 저는 지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 말 마라. 시은이 잘 키워. 저놈은 네 남편도 시은이 아빠 자격도 없어. 저는 시은이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시은아, 할머니가 아주 먼 곳으로 가요. 할머니, 언제 와? 저는 대답 대신 웃으며 작은 통장을 시은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 폐물을 팔아 마련한 시은이의 학자금 통장이었습니다. 시은아, 나중에 커서 꼭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알았지? 어머님, 건강하세요. 도착하면 꼭 연락 주시고요. 지은이의 인사를 뒤로하고 저는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 부비치는 한강과 남산타워가 장난감처럼 작아졌습니다. 저곳에 제 청춘이 있었고 남편과의 사랑이 있었고 한때 완벽하다고 믿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갓난아이였던 아들을 안고 걸음마를 가르치던 손. 하지만 결국 그 아들을 감옥으로 보낸 손.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아픔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 살을 도려내는 것보다 만 배는 더 아팠습니다. 도박과 마약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착했던 내 아들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부모에게 칼을 겨누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픔 덕분에 저는 살았습니다. 독하게 끊어내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그 늪에 빠져 죽었을 테니까요. 구름 위로 비행기가 올라가자 햇살이 기내로 쏟아졌습니다. 마치 남편이 저를 보며 웃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잘했어. 울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저는 눈물을 꾹 참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삶이 외로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온전히 저의 것이니까요. 저는 여행 가방 하나와 비행기표, 그리고 마침내 자식이라는 짐을 내려놓은 홀가분한 마음만을 가지고 떠납니다. 박수진 여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도박과 마약으로 인해 파탄나고 결국 어머니가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떠나야만 했던 이 비극적인 결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매정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악의 구렁텅이에서 자신과 손녀를 지키기 위한 뼈를 깎는 결단이었다라고
박수 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 박수진 여사였다면 칼을 들고 위협하는 아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끝까지 품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도박과 마약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